연이어 이어지는 북한 내부의 고위급 인사의 탈북 이유의 중심에 김주애가 있다는 사연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여정의 경호원으로 김주애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분이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리스크가 큰 김주애를 내세우는 것이 이해가 안 갈 정도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한 지 2년째인 김여정의 경호원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아직 북한에 가족들이 남아있어 제 본명을 다 밝힐 수 없으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1년 전 탈북 이후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새 대한민국 뉴스에서 계속 오르내리는 김주애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켜봤던 김주애는 정말 요망한 것, 이 한마디로 정의될 수 있는 아이였기에 대한민국 국민들께도 그 아이의 실체를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메일을 쓸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김여정의 경호원으로 지난 5년간 일을 했는데요. 김여정의 경호원들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에서 밀착 경호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저는 탈북 전까지 백두혈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다는 생각에 정말 자부심이 가득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복을 입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대한민국에 와보니 김여정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던데 사실 제가 봤던 김여정은 적어도 김정은보다는 똑똑하고 또 인민들을 생각하는 사람이란 느낌이라 인터넷이라는 걸 처음 써보고 검색이란 걸 해보면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북한에서 쓸만한 인물인데 라고 느꼈던 제가 뭘 몰라서 잘못 생각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김여정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던 이유는 바로 김주애에게 그건 아니다라며 직언을 한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김정은이 워낙 절대 권력이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에게 김여정은 단 한 번도 반발을 한 적이 없는데 김주애 문제만은 예외였습니다. 김주애에게도 김정은에게도 꽤 자주 쓴소리를 했거든요. 아직도 그 버릇없는 김주애의 말투가 귀에 생생하네요. 평범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주애가 갑자기 회의실로 들이닥쳤는데요. 문 앞을 지키고 서 있던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문을 거칠게 열더니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고모, 내 말 좀 들어봐요. 김여정 부부장 동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조용히 대답하셨죠. 주애야,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란다. 나중에 얘기하자. 그런데 김주애의 반응이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끄러워요. 진짜 웃기지도 않아. 고모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요?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김여정 부부장 동지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며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부부장 동지는 여전히 침착하셨어요. 주애야,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건 알아. 하지만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야. 여기 모인 어르신들과 회의 중이지? 이따가 내가 너한테 갈게. 지금은 돌아가렴. 김주애는 발을 구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진짜? 내가 지금 할 말이 있다니까. 이러니까 아빠가 고모 싫어하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저 어린아이가 어쩜 저리 싹수 없는 짓을 할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내정되기 전 후계자가 된다는 소문만 파다했던 시기인데요. 저런 싹수 없는 행동으로 어떻게 나라를 이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소리를 빽빽 지르며 별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한 김주애가 나가고 난 뒤 김여정 부부장 동지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죠. 부부장 동지, 괜찮으십니까? 김여정 부부장 동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를 후계자로 세우려 하는데 걱정이 되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 생각입니다. 저 아이가 과연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부부장 동지는 이해하신 듯 했어요. 그분의 눈에서 깊은 고뇌가 느껴졌습니다. 한편 내부에서 거의 김주애가 후계자로 확정이 되면서 리설주의 모습도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리설주가 참 예쁘고 고운 얼굴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긴 거랑 다르게 아주 야망이 넘치더라고요. 어느 날 그녀가 김주애와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주애야, 넌 특별해. 아빠의 유일한 후계자야. 알겠지? 누가 뭐래도 내가 이어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을 잘 걸러내야 한다. 리설주의 목소리에는 광기 어린 집착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말투는 거의 집착에 가까웠죠. 알겠어, 엄마. 그러니까 고모 같은 사람들 조심하란 거잖아. 그 순간 저는 리설주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격 없는 딸을 후계자로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이건 북한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사석에서는 여러 차례 관련해서 이야기를 시도했고 또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절대 권력에 대해 반발하는 게 되니 뒤에서 여러 가지로 설득 작업을 했죠. 오빠, 주애는 아직 어려요.
후계자로 지명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정아, 넌 내 결정을 의심하는 거야? 아닙니다, 오빠. 제가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저는 지금도 과분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주의 교육과 훈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그 순간 김정은 위원장의 목소리가 험악해졌습니다. 넌 내 딸을 시기하는 거 아니야? 조심해, 여정아. 내 위치를 잊지 마.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동지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김주혜의 어리석은 행동들, 리설주의 과도한 욕심,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맹목적인 태도. 이 모든 것이 북한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김여정 부부장 동지에 대한 충성심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만이 이 혼란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했고 부부장 동지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다고 자신합니다. 탈북을 해서 보니 저는 우스꽝스러운 김씨 일가를 위해 충성을 바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때는 나름 사명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듣고 보는 것들이 있다 보니 과연 이 나라가 얼마나 버틸까 하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김주혜를 한 번씩 볼 때마다 제 충성심은 야금야금 줄어드는 느낌이었죠. 김주혜의 버릇없는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김주혜가 한 고위 간부에게 물을 뿌리는 장면이었죠. 이 바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이렇게 돼요. 물에 흠뻑 젖은 간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주혜는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를 발견하고는 씩 웃었어요. 어머, 고모 심부름꾼이네. 봤어요? 저 바보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저런 애가 어떻게 후계자가 될 수 있지? 김정은이 약물 부작용으로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이 사건 이후 김여정 부부장 동지께서 김주혜를 불러 면담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주혜야, 내 행동이 도를 넘고 있어. 고위 간부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김주혜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죠. 고모가 뭔데요? 난 우리나라를 이끌 사람인데 그럼 다들 내 말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김여정 부부장 동지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주혜야, 내가 후계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순 없어. 책임감과 예의가 필요해. 시끄러워요. 고모는 그냥 질투하는 거지? 아빠한테 가서 잃어버릴 거예요.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와 함께 김주혜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김여정 부부장 동지께서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사건 이후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회의를 하던 간부들의 이야기 주제가 김주혜로 흐르면서 다들 한마디씩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저 애를 어떻게 후계자로 받들 수 있겠소? 완전 망나니 아닙니까? 망나니라니요. 말 조심하시오. 그 애를 망나니 아니면 뭘로 표현합니까? 솔직히 좀 너무합니다. 기본도 안 갖춰졌는데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 존엄의 뜻인데. 김여정 동지가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김여정 부부장 동지는 뭔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김여정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아마 사람들의 적나라한 불만을 들으며 심각하다는 느낌을 받은 거겠죠. 고위 간부들 중 김주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제게도 충격적이었는데 아마 김여정에게도 꽤나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주 조심스럽게 관련 주제를 꺼내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 부부장 동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좀 더 지켜봐야 해. 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부장 동지의 깊은 고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북한의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위치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느껴졌죠. 삼촌이고 형이고 가리지 않고 수가 틀리면 바로 죽여버리는 사람이 오빠이니 고민이 될 만도 하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주혜의 행동은 점점 더 도를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그 어린애가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 동지 사이를 이간질하는 걸 목격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공부머리는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머리는 타고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빠, 고모가 저보고 바보래요. 제가 멍청해서 후계자 자격이 없다고 저를 비난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안 먹을래요. 입맛이 없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뭐라고? 여정이가 그랬다고. 김주혜는 거짓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어요. 네, 아빠. 고모가 저를 싫어해요. 저 같은 철딱서니 없는 어린애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겠냐고. 자기가 통치하다가 때가 되면 넘겨줄 테니 공부나 제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완전한 거짓말이었거든요.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는 것 같았어요. 여정아, 김정은 위원장이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쳤습니다. 당장 내 방으로 와. 김여정 부부장 동지가 들어왔을 때 저는 그분의 표정에서 이미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넌 지금 이 어린애를 시기하는 거야? 내가 후계자가 되고 싶다고. 그 나이 먹고. 그리고 내가 아직 살아있다. 나 안 죽었어. 왜 이렇게 후계자 타령이야? 너 내게 죽길 바라는 거냐? 응? 가만히 보면 너는 내가 죽기만을 바라는 것 같아. 나 죽어도 이 나라가 네 소나귀에 들어갈 일은 없을 거다. 김여정 부부장 동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위원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언제? 조용히 해. 난 내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앞으로 주애에 대해 한마디라도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김여정 부부장 동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가셨죠. 그 뒤에 김주애의 득이양양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내부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김여정 부부장 동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고 김주애의 권력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실제로 동조하지는 않지만 우선 최고 존엄의 뜻이 저렇게나 강력하니 다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김주애를 칭송하고 김주애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에 수입 초콜릿을 사다 바치거나 명품 구두를 사다 바치는 간부들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북한의 미래가 저런 어린아이의 손에 달려있다니. 그리고 그 아이의 어리석음을 바로잡으려는 사람은 단 한 명이고 이젠 그 유일한 사람마저 권력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이 절망스러웠어요. 이때부터 제 마음속 균열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가 진짜 망할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선 김여정 부부장 동지를 도와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김여정 부부장 동지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김여정 부부장 동지가 화장실에 간다고 해서 복도에서 대기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김주애가 나타났죠. 야, 너 고모 심부름꾼?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주애가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어요. 네, 무슨 일이십니까? 김주애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눈빛에서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너 내 말 잘 들어. 앞으로 고모가 뭐 하는지 다 나한테 알려. 알겠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제 임무가 아닙니다. 저는 부부장 동지의 경호원일 뿐. 그 순간 김주애의 손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이 자식이 말대꾸해? 저는 순간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앞으로 내 말 안 들으면 너희 가족 다 끝장이야. 알겠어? 김주애의 말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김주애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 이 자식이 저를 때렸어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김정은이 급히 달려왔어요. 뭐라고? 누가 감히 내 딸을 때려? 김주애는 거짓 눈물을 흘리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요.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저를 김여정 부부장 동지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라며 때렸어요. 김정은의 눈에서 분노가 불타올랐습니다. 이 개자식아.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김여정 부부장 동지가 나타나셨어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사람은 제 경호원입니다. 무슨 일인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여정, 넌 빠져. 이건 내가 직접 처리할 일이야.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동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제발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 사람은 충성심 깊은 직원입니다.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김정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숨 쉬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마침내 김정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5분 줄 테니 내가 직접 물어봐. 김여정 부부장 동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걱정과 긴장이 읽혔어요. 정말 주애를 때렸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김정은은 잠시 저를 노려보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이번엔 내 말을 믿어주마. 하지만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너와 내 가족 모두를 숙청하겠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공포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제 목숨은 김주애의 변덕에 달려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긴박한 상황이 지나가고 저는 김여정 부부장 동지를 찾아갔습니다. 부부장 동지, 감사합니다.
동지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동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해요. 정말이었습니다. 시작에 불과했죠. 그날 저녁 퇴근길, 저는 김여정의 관용차 옆에 서 있었어요. 경계를 하는데 제 옆으로 김주혜와 리설주가 걸어오더군요. 공손하게 90도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런데 김주혜는 보란듯이 엄마와 대화를 하더군요. 엄마, 저 심부름꾼 때문에 너무 화나요. 아빠가 제 말을 못 믿는 것 같아요. 리설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주혜, 많이 속상했겠구나. 그 경호원이 어떻게 짜증나게 굴었어. 고모 말만 듣고 제 말은 무시했어요. 저한테 반항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럼 내가 아빠한테 이야기해볼까? 우리 딸이 이렇게 속상해하는데 그냥 넘어갈 순 없지. 정말요? 엄마 최고예요. 그럼 우리 주혜가 앞으로 나라를 이끌 사람인데 저런 자들이 감히 거스르다니. 걱정 마. 엄마가 다 해결해줄게. 엄마는 아빠를 다루는 법을 알잖니.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 미친 모녀가 입을 놀리면 저는 죽은 목숨이니까요.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살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무언가가 바로 탈북이라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탈북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든 게 불확실했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해질 거라는 거. 차라리 제가 행방불명된 사람이 되는 편이 훨씬 낫다는 걸요. 저는 그날부터 은밀히 탈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실행할 용기는 없어서 망설이고 있던 때 다시 한번 사건이 터졌습니다. 문제는 또다시 김주혜였어요. 어느 날 오후 김주혜가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야, 너 지난번엔 운 좋게 빠져나갔지? 이번엔 그렇게 안 될 거야. 저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때 김주혜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이 자식이 나를 밀쳤어.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경호원들이 놀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김주혜는 거짓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이 자식이 나를 폭행했어. 아빠한테 일러줄 거야. 저는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지만 김주혜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 고모 믿고 아주 날 무시하더라? 또 이런 일이 터졌는데 아빠가 널 살려둘까? 이번엔 누구도 널 구해주지 못할 거야. 그리고 달려온 김정은은 경로하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딸을 건드려? 김정은의 눈에서는 살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위원장님,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하지만 제 말은 김정은의 분노에 묻혀버렸습니다. 당장 이자를 끌고 가. 보위부에서 철저히 조사해. 순식간에 저는 체포되어 어두운 방에 감금되었습니다. 보위부 조사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극도의 공포와 절망에 빠졌어요. 모두가 김주혜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김여정 부부장 동지조차도요. 감금된 지 3일째 되던 날, 한 경비병이 저에게 몰래 속삭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보위부에서 데리러 온대. 각오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죽겠구나. 그것도 억울하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대로 죽어버리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지? 나 때문에 다들 고초를 겪게 될 텐데.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탈북을 하자. 제가 지금 여기서 탈출을 해서 행방이 묘연해지면 행방불명자 처리가 될 테니 제가 여기서 백두혈통을 건드린 죄로 처형을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니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경비 교대의 시간,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 그동안 업무를 하며 알게 된 보안 허점들. 모든 정보를 종합해 탈출 계획을 세웠죠. 모두가 잠든 새벽녘 경비병들이 교대하는 5분간의 틈을 노렸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철사로 문을 열고 숨죽여 복도를 빠져나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마침내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가장 걸렸던 건 역시 가족들이었어요. 제가 처형 위기에서 사라졌다는 걸 알면 얼마나 걱정할지 괴로워할지 눈에 선했죠. 제 삶의 이유인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도 못한 채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남는 것에 집중해야 했어요. 살아남아서 꼭 다시 만나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감상에 젖어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최대한 빨리 도망쳐야 했죠. 평양을 빠져나와 국경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 쫓아오고 있진 않을까? 제 탈북이 발각되진 않았을까? 매 순간이 공포의 연속이었죠.
국경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기 전 마지막으로 북한 땅을 돌아봤어요.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것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뒤로 한 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가족들에게 속삭이듯 말하고 저는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쳤죠. 하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자유를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그리고 중국 땅에 발을 디뎠지만 마음을 놓기는 일렀습니다. 북한과 중국 공안의 관계를 생각하면 저같이 북한 티가 팍팍 나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 먹잇감인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가져간 달러로 옷을 사 입고 모자도 쓰고 안경도 사서 썼습니다. 그리고 미리 알아둔 대로 라오스를 향해 출발했죠. 라오스를 거쳐 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경호원 출신이기 때문에 평소 각종 훈련을 받고 또 체력만큼은 누구보다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 든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약간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태국까지 갔던 것 같아요. 생존 본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건 태국 난민 수용소였어요. 목숨의 위협이 사라지고 나니 가족들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나를 찾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처벌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들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에 가야 했어요. 마침내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두려움, 기대와 불안이 뒤섞였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도 있었지만 동시에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고 죄책감도 심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의 땅으로 가는구나. 하지만 나 혼자만 왔잖아. 이게 의미가 있을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저도 구분할 수 없었어요. 그저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다려. 꼭 다시 만날 거야. 그때까지 제발 무사히 있어줘. 라고 계속 비는 수밖에 없었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적응할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꼭 가족들을 데려오겠다고. 그것이 제가 이 위험한 탈북을 감행한 이유니까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그제서야 제가 정말 탈북에 성공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과 동시에 엄청난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국정원에서의 조사 기간 동안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주혜의 실체, 김여정 부부장 동지의 모습, 그리고 북한의 실상까지. 말하면서도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그토록 충성을 바쳤던 체제의 민낯을 밝히고 있다니. 최 선생님, 정말 큰 고초를 겪으셨군요.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자유롭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러나 제 마음은 전혀 편치 않았습니다. 북에 남겨진 가족들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죠. 국정원 직원분이 가족들이 평양 밖으로 추방되긴 했지만 살아있다고 알려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죄책감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정원 직원분의 충고처럼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해서 북에 있는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힘을 기르기로 마음먹었죠. 그래서 하나원에서의 교육도 정말 열심히 쫓아가려 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실제 모습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남조선이 우리보다 잘 산다는 것은 김여정을 통해서도 또 다른 당 간부들의 회의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라 익히 알고 있었는데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무슨 별세계였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풍요로운 물질,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밝은 표정. 이 모든 게 제게는 너무나 낯설었어요. 다른 분들은 감탄하기 바빴지만 저는 대한민국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엄청난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김씨 일가를 보좌하면서 자부심을 느꼈다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토록 숭배하던 체제가 사실은 이렇게 비참한 것이었다니.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부터가 힘들었어요. 북한에서의 경력이 여기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귀하의 경력으로는 저희 회사에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최고 권력자의 곁을 지키던 사람이었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가족들을 데려오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데 초조해지는 마음에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에서는 항상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나왔어요. 그들이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묻곤 했죠.
왜 우리를 버리고 갔어?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잖아. 그럴 때마다 땀에 흠뻑 젖은 채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자책이 이어졌죠. 내가 이기적인 선택을 한 걸까?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린 건 아닐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강제로라도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정착 도우미 선생님이 제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결국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당신이 겪은 일들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용기 있는 선택을 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제 선택을 인정해주고 제 고통을 이해해준다는 사실이 너무나 위로가 되었거든요. 심리 치료와 함께 우울증 약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선생님,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어느 날 상담사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 가족을 반드시 데려올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안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그들을 구할 차례야. 그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줘야 해.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컴퓨터 기술을 익히고 심지어 운전면허도 땄어요. 모든 게 새롭고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북한에서의 기억이 떠오를 때면 여전히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힘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려 노력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꼭 가족들과 재회하겠다는 희망, 그리고 이 자유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 그것들이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언젠가는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자유를 누리는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김주혜 리스크가 상당한 북한인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김주혜를 후계자로 고수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의 감사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내일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6.25 참전용사의 후손, 평양뉴스 아나운서 김지은입니다. 오늘도 놀라운 사연으로 찾아왔는데요. 바로 외국에 있던 장성택의 숨겨진 딸이 탈북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장성택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이 모두 숙청당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체 무슨 일인가 싶으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서연입니다. 저는 솔직히 제 정체를 밝히는 게 아직도 두렵네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북한의 고위 간부였던 장성택의 숨겨진 딸입니다.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 사람이 한창 방탕하게 살던 시절 술자리에 불려간 어떤 여대생과의 관계에서 태어났습니다. 생물학적 아빠니까 아빠라고 부를게요. 아빠를 자주 본 적은 없어요. 어쩌다 한 번씩 찾아와서 잠깐 엄마와 저를 보고 갔고 돈을 주고 갔던 기억 정도는 납니다. 그 외에는 저는 그냥 아빠 없는 아이처럼 자랐어요. 어릴 때에는 늘 궁금했어요. 우리 가족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제가 왜 우리는 아빠도 없고 가끔 오는 아저씨는 얼른 사라지냐고 물어보면 엄마는 항상 아빠는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쁘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을 믿기엔 제 마음 한구석에 늘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걸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제 상상을 뛰어넘더라고요. 15살 때 우연히 알게 된 진실은 저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죠. 제가 장성택의 딸이라니. 아, 저렇게 TV에 나오는 저 사람이 제가 어렸을 적 모자를 푹 눌러쓰고 밤중에 도둑고양이처럼 왔다 간 아저씨였다는 것을 안 순간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북한 소녀였지만 속으로는 늘 조심해야 했죠. 누구에게도 제 정체를 밝힐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전 늘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교류도 없었어요. 자발적인 왕따를 자처한 거죠. 그리고 급기야 북한을 떠나야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3년 아버지가 처형되었거든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장성택의 딸이라는 걸 알면 저 역시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당시 북한 내부의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알고 있던 분들 대다수가 한 명씩 끌려가기 시작하면서 공포감은 엄청났죠.
워낙 많은 사생아들이 있던 터라 저희는 큰 존재감이 없긴 했고 당에서 따로 인지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저 사람까지 끌려가 죽는다고 라는 일들이 연이어 이어지자 언제든 보이부에서 곧 찾아올 수 있겠다는 위기감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서연아, 너는 곧 떠나야 할 것 같아. 계속 북한에 있다간 우리도 위험할 수 있겠어. 그렇게 저는 서둘러 북한을 떠났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유학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엄마를 놔두고 간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렸지만 너 하나라도 살아야 한다는 말에 급히 저는 출국을 했습니다. 말이 유학이지 거의 도피에 가까웠는데요.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건 너무 공포감이 심해서 어떻게든 북한으로 가지 않을 방법을 찾으려 했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외국어를 잘해서 현지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었고 번 외화를 북한에 일부 송금하는 형태로 현지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한 번도 해소된 적이 없어요. 해외로 나왔지만 늘 누군가 감시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제 존재를 당해서 모르는 게 맞는지 확신이 없었기에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북한 사람에 대한 현지 사람들의 편견이 심해서 가급적 북한 출신인 걸 티를 낼 수도 없었고요. 한 번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선생님이 갑자기 제 고향에 대해 물어보셨죠.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는 코리아 출신입니다. 라고 겨우 대답했는데 그 후로 몇 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말투나 행색으로 보면 누가 봐도 북한 사람이라 대놓고 물어봤나 싶은 자격지심이 컸습니다. 또 다른 날엔 친구들이 갑자기 북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북한 사람들은 정말 거지같이 산다더라. 김정은이 얼마나 독재자인지 봐. 왜 북한 주민들은 저런 걸 참고 사는 거야?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속으로는 울고 싶었죠. 그들이 말하는 그곳이 바로 제 고향이었으니까요. 제일 힘들었던 건 말투였습니다. 가끔 북한 사투리가 튀어나올 때면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한 번은 마트에서 물건 값을 물어보다가 북한식 억양이 나와버렸어요. 직원이 이상한 눈으로 절 쳐다봤죠. 그 후로 한동안 밖에 나가기가 무서웠어요.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며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늘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느낌으로 내 출신 나라를 떳떳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시나요?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항상 가면을 쓰고 살아야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었어요. 저는 과연 누구일까요? 북한 사람? 한국 사람? 아니면 그저 떠돌이? 밤마다 거울을 보며 물었죠. 넌 대체 누구니? 엄마도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한 번은 전화통화를 하는데 엄마가 울면서 말씀하셨죠.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외로움도 제 정체성의 혼란도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갔지만 마음 한구석의 두려움은 여전했어요. 언젠가 우리의 비밀이 들통날까봐 그래서 다시 그 끔찍한 곳으로 돌아가게 될까봐 늘 불안했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과연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언제까지 숨어야 하지? 가끔은 그냥 모든 걸 털어놓고 싶다는 충동이 들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의 걱정 어린 얼굴이 떠올라 참았어요. 해외에서의 삶이 익숙해질 무렵 저는 북한 소식을 더 자주 접하게 됐어요. 처음엔 두려워서 피하기만 했는데 점점 고국의 상황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날이 갈수록 북한 주민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북한의 상황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열악한 데다 국경까지 완전히 봉쇄되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죠. 제가 접한 정보에 의하면 평양의 병원들은 환자들로 넘쳐났어요. 산소 호흡기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의약품조차 부족했다고 해요. 한 지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윤동무, 여기 병원에선 환자들이 바닥에 누워 있어요. 의사들은 마스크도 없이 일하고 있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평양과 지방의 격차였어요. 평양에서조차 이 정도인데 지방은 어떨지 상상도 되지 않았죠. 함경도의 한 도시에서는 주민들이 집단으로 사망했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당국의 대응은 무력했어요. 그저 국경을 봉쇄하고 이동을 제한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백신은 꿈도 꾸지 못했고 검사 키트도 극소수의 고위 간부들에게만 제공됐다고 해요. 그런 와중에 어머니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고열과 호흡곤란으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엄마, 제발 버텨요. 제가 꼭 구하러 갈게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국경은 철통같이 봉쇄돼 있었고 제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길은 막혀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홀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없었죠. 그저 먼 나라에서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보며 울기만 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곁에 있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와 저는 정말 세상에 둘뿐이었어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죠. 어머니는 제 전부였어요. 그런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다니. 그 후로 제 삶은 의미를 잃은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죠. 회사에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상을 이어갔지만 그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도 엄마 곁으로 가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를 떠올렸어요. 서연아, 꼭 살아남아야 해. 너의 행복이 엄마의 행복이야. 그 말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이란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간 것에 가까웠죠. 그렇게 제 삶이 의미 없이 흘러가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누군가가 제게 접근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북한에서 나를 찾아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쿵쾅거렸죠. 하지만 그 사람의 정체를 알고 나서 더 놀랐어요. 그는 김여정이 보낸 비밀 요원이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말이에요. 처음엔 함정인 줄 알고 도망가려고 했죠. 하지만 그가 건넨 편지를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편지에는 김여정의 친필 서명이 있었어요.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죠. 김여정이 쿠데타를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북한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김여정이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걸까? 하지만 비밀 요원의 설명을 들어보니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김여정의 계획은 이랬어요. 장성택의 남은 세력과 북한 내부의 불만 세력을 규합해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윤서연 씨, 당신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당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에 의해 억울하게 숙청된 장성택의 딸이라는 점에서 상징성도 있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두려웠죠.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설렘 같은 게 느껴졌어요. 이게 북한을 변화시킬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여정의 계획은 꽤 구체적이었어요. 군부와 당 내부의 불만 세력을 규합하고 해외의 지지를 얻어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할 일은 주로 해외 언론과의 접촉이었어요. 쿠데타가 성공하면 즉시 세계 언론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제가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비밀 요원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북한을 이끌던 권력자였어요. 그 피가 분명 당신에게도 흐르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똑똑하다는 소리를 어려서부터 들어왔지만 단 한 번도 당당하게 세상 앞에 나가보지 못했던 저이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도 될까요?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정말 북한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면?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면?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단 한 번도 떳떳하게 드러나 본 적 없이 저를 임신한 이후 가족과도 연을 끊고 죽은 사람처럼 살았던 엄마. 제가 세상에 나서서 북한을 바꿀 수 있는 일에 기여를 한다면 엄마는 뭐라고 하실까? 성공을 하고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게 된다면 엄마도 좋아하실 것 같았죠. 그렇게 김여정에게 가담하기로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김여정 측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계획을 조율했죠. 때로는 비밀리에 만나기도 했고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제가 정말 북한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도 엄청나게 들긴 했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옳은 것이길 정말 간절히 바랐죠. 본격적으로 함께하기로 하고 우리의 활동은 더욱 은밀하고 긴박해졌어요.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보안이었죠. 우리의 계획이 누설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김여정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주로 암호화된 영상통화를 통해 이뤄졌어요. 처음 그녀의 얼굴을 봤을 때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죠. TV에서 보던 그 차갑고 냉철해 보이는 모습과는 달랐거든요. 화면 속 김여정은 지쳐 보였고 어딘가 불안해 보이기도 했어요. 윤서연 씨,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녀의 첫마디였어요. 김정은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어요. 그가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하면 김주의 세력이 먼저 움직일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김정은의 건강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거든요. 김여정은 계속해서 북한 내부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김주혜의 후계자 지명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작년에 김주혜가 당 간부들 앞에서 후계자로 공식 발표됐어요. 하지만 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죠. 철없는 아이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의견이 팽배해요. 김여정의 말에 따르면 김주혜는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포악하고 변덕스러운 성격이라고 해요. 심지어 운전기사를 때려 팔이 부러지게 한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아이가 북한의 미래 지도자라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제 주요 임무 중 하나는 해외 언론과의 접촉이었어요. 쿠데타가 성공하면 즉시 해외 언론과의 접촉은 정말 조심스러운 작업이었어요. 처음에는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몇몇 유명 외신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죠.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있다 는 내용의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반응이 오기까지 며칠이 걸렸어요. 그들도 신중할 수밖에 없었겠죠. 드디어 한 기자가 답장을 보내왔을 때 저는 안도와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첫 번째로 전달한 정보는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관한 거였어요. 김정은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최근 몇 달간 공개석상에 나타나는 빈도가 현저히 줄었다 는 내용이었죠. 이 정보는 김여정으로부터 직접 들은 거였어요. 다음으로는 북한 엘리트층의 동향에 대해 알렸어요. 최근 평양의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비밀 모임이 잦아지고 있다. 체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중이라고요. 이건 제가 직접 전달받은 일이기도 했죠. 기자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뜨거웠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추가 정보를 요구했고 저는 최대한 신중하게 대응했어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주면 의심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기자들과 더 깊은 신뢰관계를 쌓아갔어요.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그들에게 북한의 경제 상황, 주민들의 생활상, 심지어 고위 간부들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까지 조금씩 흘렸어요.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건 김주혜에 대한 정보였어요. 김정은의 딸이 후계자로 내정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내부 반발이 상당하다는 내용이었죠. 이 정보가 보도된 후 국제사회의 관심이 북한에 집중됐어요. 사실 김주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심했을 때 저는 정말 긴장됐어요. 이 정보는 북한 체제의 핵심을 건드리는 것이었거든요. 신중하게 워딩을 고민한 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특정 외신 기자에게 전달했어요. 김정은의 딸 김주혜가 후계자로 내정됐다. 지난해 당 고위 간부들의 비밀 회의에서 이 사실이 공식화됐다. 김주혜의 나이는 현재 10세 초반으로 추정되며 이미 새별장군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내부 반발이 상당하다. 특히 군부와 일부 당 고위 간부들이 어린아이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보가 보도되자마자 국제사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학계와 전문가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TV에 출연해 김주혜의 후계자 지명이 갖는 의미를 분석했죠.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지도자가 나올 가능성이 생겼다는 의견부터 김정은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다양한 해석이 나왔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탈북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여러 탈북민 단체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죠. 물론 위험한 순간도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제공한 정보의 출처에 대해 집요하게 캐물어오는 기자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식은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신중하게 대응하며 위기를 넘겼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정보를 흘리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북한에 모았어요. 쿠데타가 성공했을 때 즉각적인 지지를 얻기 위한 포석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한 경험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임무는 아버지와 함께 가까운 관계에 있었으나 밀려난 사람들의 지인들, 그들의 아들, 딸들, 또 가까스로 숙청을 피한 사람들, 또 김정은 정권에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북한의 주요 무역회사 중 하나였어요.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감시해서 자유로운 편이었죠. 이 회사를 통해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특히 주목한 건 해외 유학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외부 세계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현 체제의 모순을 잘 알고 있었죠. 한 번은 회식 자리에서 한 유학파 동료가 조심스레 제게 말을 걸었어요. 윤동무, 혹시 우리나라가 언젠가 변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그가 우리 편이 될 수 있겠다고 확신했어요. 다들 용기가 없어서 못 나서고 있던 거지. 누구나 변화를 꿈꾸고 있는 것이니까요. 한편 김여정으로부터 더 충격적인 소식들이 전해졌어요. 김주혜의 생일 파티에 수백만 달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인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 조국이 망할 거예요. 김여정의 말에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의 준비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김여정은 군부와 당 내부의 불만 세력을 규합하고 있었고, 저는 해외에서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었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끔은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했어요. 이 모든 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실패하면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 악화되지 않을까?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북한을 위해, 그곳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 어느 날 밤 김여정과의 영상통화 중에 그녀가 갑자기 눈물을 보였어요. 서연 씨, 가끔은 너무 두려워요. 하지만 이대로 우리나라가 망하게 둘 순 없어요. 이건 제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닌데 인민들이 이해해줄까 모르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제가 북한 출신인 게 정말 끔찍했지만 한편으론 제가 북한 출신이기에 그곳도 먹고 살 만한 나라,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컸나 봅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준비는 더욱 구체화되었어요. 쿠데타 날짜도 정해졌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당일이었어요. 모든 고위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날, 우리는 행동을 개시하기로 했어요. 준비 과정은 정말 숨가뻤어요.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고 주요 시설 장악 계획을 세우고 김주의 세력의 동향을 파악하느라 잠잘 시간도 없었죠. 그래도 희망이 보였어요. 우리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정말로 북한이 변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져갔어요. 이 모든 게 들통나면 어떡하지? 그래도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었어요. 우리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으니까요. 서연 씨, 우리가 꼭 성공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당신은 북한의 영웅이 될 거예요. 김여정의 말에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제 거사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모든 준비는 끝났고 우리는 그저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드디어 맞이했던 행동 개시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일어났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길 바라며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해외 언론들과의 연락망도 재확인하고 김여정과의 비상 연락 체계도 다시 한번 확인했죠. 신호가 떨어지면 바로 움직일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초조하게 기다리던 중 북한에서 아주 짧은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계획 실패, 배신자, 즉시 도망칠 것, 그리고 또 다른 이로부터 좀 더 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해외 가담자까지 전부 털렸습니다. 당신의 존재도 알려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나의 정체가 밝혀졌다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서둘러 짐을 쌌어요. 꼭 필요한 것만 가방에 던져 넣으며 머릿속으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필사적으로 생각했죠.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대한민국 대사관. 그곳이라면 나를 보호해줄 수 있지 않을까? 집을 나서는 순간 주변을 살폈어요. 혹시 나를 감시하는 사람은 없을까? 다행히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죠. 우선 무조건 빨리 당에서 저를 잡으러 오기 전에 움직였어야 했습니다. 급하게 택시를 타고 대사관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저를 쫓아오고 있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시달렸죠. 작은 가방 손잡이를 꼭 끌어안고 바들바들 떨며 이동하는 이 시간이 정말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대사관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고 저는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을 신청하고 싶어요. 제 떨리는 목소리에 대사관 직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은 저를 안으로 안내했고 곧 고위 관리가 나왔죠. 장성택의 혼외 자식이라고요? 그의 놀란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김여정의 쿠데타 계획에 가담했다고요?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김여정과의 접촉, 쿠데타 계획 그리고 실패한 이유까지. 대사관 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건 정말 큰 문제군요. 당신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저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한국 정부와 연락을 취했죠.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비밀리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북한에서의 어린 시절, 해외로 도피한 후의 불안한 나날들, 그리고 김여정과의 모험.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적어도 이제 숨어서 살 일은 없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김여정은 무사할까? 그리고 쿠데타에 가담했던 다른 사람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국정원 요원들이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조용히 데리고 나갔고 곧 긴 조사가 시작되었죠.
윤서연 씨,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 아는 대로 모두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가능한 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김정은의 건강 상태, 김주애의 후계자 지명, 북한 내부의 불만, 그리고 실패한 쿠데타 계획까지. 조사관들은 제 말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이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죠. 윤서연 씨, 당신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할 수도 있어요. 당분간은 보호시설에서 지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낯선 환경, 새로운 문화, 모든 게 어색하고 두려웠지만 적어도 이제는 안전하다는 생각에 안도할 수 있었죠. 하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쿠데타가 실패한 그 순간 다급했던 메시지, 그리고 엄마의 슬픈 얼굴, 누군가 저를 쫓아오고 감시한다는 환각과 환청.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극복하며 어느덧 한국에 온 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실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았죠. 새로운 환경, 낯선 문화, 모든 게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김여정이 김주애에게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 연민, 그리고 깊은 슬픔까지. 그 장면을 보며 북한의 현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권력 앞에서 굽실거리는 모습, 그 뒤에 숨겨진 공포. 한때 쿠데타를 꿈꾸던 김여정의 모습이 저렇게 변해버렸다니 정말 씁쓸했죠. 가끔은 생각해요. 만약 그때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닫게 돼요. 쿠데타가 성공했다고 해서 북한이 갑자기 대한민국처럼 변할 순 없었겠죠. 너무나 다른 체제, 너무나 다른 사회. 그 간극을 메우는 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꿔요. 북한에서의 기억, 쿠데타 실패 후의 공포. 그런 꿈을 꾸고 나면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죠. 여전히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도 해요. 혹시 북한에서 저를 찾아내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의 삶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죠. 처음엔 지하철을 타는 것조차 어려웠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여기저기 다닐 수 있게 됐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편해졌죠.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최근에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동료들은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알고도 편견 없이 대해주고 제가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많이 도와줘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외로움과 우울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북한에 대해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아파요.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언젠가는 그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의 변화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욱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려고 해요. 자유와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이곳에서의 삶에 감사하면서요.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자유를 주신 대한민국에 감사하며 코로나로 허무하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몫까지 좀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제 삶에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정은에게 불만이 있던 사람들이 모두 뭉쳐서 권력을 잡았다면 북한의 상황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거기서 거기였을까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의 감사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내일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